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등, 중학교 세계사 담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밤이 12시야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밤 12시에도 달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드디어 역사 1, 5강 지중해 세계의 통일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제 쭉 중국부터 차이나 진나라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시대의 그 띠를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겁니다. 자, 로마 공화정의 수립 볼게요.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국가로 출발했고요. 맨 처음에 왕정, 저쪽 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쭉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통치를 받았다가 이제 공화정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화정이 뭐예요?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정치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공화정은 왕이 없어요. 공화정은 바로 그 시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에게 권력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가 통치하는 시스템, 이걸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로마 공화정의 모습입니다. 자, 초기 귀족이요, 원로원. 잘 보세요. 집정관을 감독하고의 최고 권력기구. 이 원로원이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겠다. 뭐 이 느낌 오시죠? 이 원로원이 최고의 권력 기구였고 바로 이 집정관, 이 원로원 중에서 국정 담당 두 명을 뽑아요. 이 원로원 중에서 2명을 뽑아요. 이 2명이 바로 집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이제 대통령이 2명이 있는 것이지. 이 집정관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원로원과 집정관 요 형태로 지금 로마 시대는 구성되고 있는 거야. 원로원과 원로원에서 선출된 이 2명이 바로 이 집정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랑 똑같아. 이 귀족들이 어쨌든 원로원과 집정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귀족들 아니야. 이 귀족들이 전쟁에 자비를 들여서 나갔고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전쟁이 어떤 또 이렇게 얻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독차지하면서 부를 창출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귀족들만으로는 전쟁이 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 또 어떻게 한다? 평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평민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오케이, 좋아. 하지만 내 목숨을 위해서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내놨으면 국가와 조국도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우. 이게 바로 참여권 요구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전쟁은 계속해야지. 평민들은 권력 달라 그러지. 귀족들이 자식들 이거 말 안 듣네. 근데 어떡하겠어요? 전쟁해야 되니까. 알았어. 뭐 너희들 저 평민들 중에서 뭐 대표 한 2명 뽑아봐. 그럼 그 대표랑 좀 얘기 좀 해볼게. 라고 해서 뽑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호민관이에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거야. 이 호민관을 평민 대표로 뽑아서 이 귀족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 로마의 그 산에 올라가서 파업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전쟁에 참여한다. 우리 그래 전쟁을 파업하는 거예요. 그 파업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호민관 선출권을 호민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평민 대표 그럼 선출해봐. 그러면 대표랑 얘기해 볼게. 라고 하는 걸 인정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바로 평민들이 모여 사는 회의까지 이 평민회까지도 구성을 시켜놓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이 평민회가 정식으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평민들의 요구는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호민관이 선출되었죠. 그 다음엔 여러분들 12표법 그리고 레키니우스법
그 다음이 호르텐시우스법. 법인데 요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호민과 선출했죠. 그 다음에 12표법이에요. 뭐냐면 12개의 법을 딱 광장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문, 글씨에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법을 알고 있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바해봐라. 알바해보면 안다. 법을 알고 있는 알바생과 법을 모르고 있는 알바생은 완전 차이나. 이게 참 어찌 보면 알바생도 계약직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기 뭐냐 알바생들이 가져야 될 권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법을 모르면 그냥 그 귀한 노동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알바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법적인 계약서 이런 걸 꼭 써야 됩니다. 성문화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글씨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12표법이 그런 의미야. 로마 시민 누구에게나 법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 이 12표법을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법. 리키니우스법은 아까 내가 이 집정관, 원로원과 집정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적 정치 카테고리라고 했잖아. 근데 이 집정관 중 한 명을 리키니우스법은 뭐냐면 평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집정관은 원래 규정만 하는 거였거든. 근데 리키니우스법에서는 이제 평민도 집정관 중 한 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호르텐시우스법 이제 완성이야. 이건 뭐냐면 바로 아까 평민회가 구성됐지만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랬잖아. 이 평민회를 정식으로 인정해 줘서 이 평민회에서 정하면 그냥 법이 되는 거야. 와우.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제도의 발전, 제도의 변천이라는 내용을 쭉 보면 그거는 투쟁의 과정 속에서 쟁취해낸 것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벌리면 이렇게 떡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싸워서 얻어낸 권리. 이런 권리들이 바로 이런 법의 발전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로마 사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이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여기는 내 나라. 왜? 나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긴 내 나라야 라고 해서 몸을 던져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로마가 한 단계 상승하게 되는 계기, 그 계기가 된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에니 전쟁. 이 포에니 전쟁, 이게 바로 이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 한니발과 싸웠던 전쟁 아니야. 이 한니발이 바로 이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게 지금 이게 장화처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카르타고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그냥 바로 쳐들어와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돌아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돌아서 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오죠. 와. 그리고 그 한니발이 이 로마 시내를 하얀 말을 타고요. 한 바퀴 돌아요. 그때 그 로마인들이 가졌을 그 공포, 한니발에 대한 공포, 그 공포는 지금까지도 서양인들에게 한니발이라는 부정적 단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한니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완전 공포 영화야. 완전 공포 영화. 뭔가 두려워. 한니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서양인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 되는 거예요. 바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붙었던 전쟁이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이었죠. 이렇게 돌았을 때 만약 한니발이 바로 이 로마를 그냥 무너뜨렸더라면 로마는 아마 여기서 게임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왜 한니발이 쭉 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더 활동을 한단 말이야. 이때 로마는 바로 이 카르타고에 부대를 보내서
이 카르타고를 공격하게 되죠. 결국 한니발은 부대를 이끌고 자신의 고향 카르타고로 와서 여기서 로마인들과 싸우게 됩니다. 아하, 내가 볼 때 한니발의 실책이야. 여기서 게임을 끝냈어야 돼. 왜 그랬을까? 어쨌건 간에 결국은 이 카르타고 싸움에서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한니발이 져요. 네. 자, 바로 이 전쟁. 기원전 3세기 카르타고와의 세 차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지중해 일대를 이러면서 이 일대를 그냥 다 로마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 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오, 멋져요. 할 정도로 엄청난 도약의 계기를 바로 이 포에니 전쟁에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부가 들어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 모든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나 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지금 카르타고를 통해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영토를 막 확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귀족들은 말이죠. 점점 더 토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노예들이 지금 많아지잖아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이 막 들어와. 그 노예들이 경영하는 대농장의 곡물과 자영농, 조그만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민들이 내놓는 곡물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영농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토지를 갖고 있는 노예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이걸 라티푼디움 경영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대귀족들에 의해서 부는 계속 집중되는 것이고 자영농들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고 곡물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생산을 냈던 사람들은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지 뭐.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도 갖게 되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진 거예요. 로마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해서 가져왔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그 계기가 또 포에니 전쟁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한 단계 비약할 수,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포에니 전쟁이었지만 로마 내부의 분열을 가져왔던 게 또 하나의 포에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 과정에서 소수의 귀족의 라티푼디움, 이게 바로 노예를 이용한 그런 농장입니다. 대농장입니다. 이 경영, 식민지의 값싼 곡물을 유입해가지고 자영농은 완전 몰락하게 되죠.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 이게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로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바로 호민관, 이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개혁을 시도합니다. 이 대토지 소유 금지시키는 거예요. 토지 매매 이거 금지시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귀족들이 어떨까요? 내 토지에서 내가 돈 벌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내 토지를 남들한테 나눠준다고? 웃겨? 결국 그라쿠스 형제의 계약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과 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혁명은 한 번에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은 계속해서 설득해야 돼요. 하지만 그 설득의 과정에서 역공을 당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그런 거예요. 결국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이런 내부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 이걸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요. 이러면서 로마 사회는 더욱더 혼란으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이렇게 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의 난.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 혼란을 잠재우겠다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군인 정치가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로마는 계속 혼란되는 거야.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바로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카이사르, 시저라고도 하죠. 시저, 카이사르.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머님 자연분만으로 나왔습니까? 제왕절개로 나왔습니까? 별걸 다 물어봐. 한번 물어봐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자연분만으로 나온 거야? 제왕절개로 나온 건 물어봐. 그럼 답을 주실 거예요. 제왕절개가 여러분들 바로 이 카이사르, 이 시저가 출생하게 되었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왕절개가 바로 제왕절개. 예, 여자친구 여기 지금 여학생들 나중에 그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 때는 카이사르를 떠올리세요. 참 별게 다 떠오르겠다. 야, 그 배가 아픈데 그게 떠올라. 어쨌든 그 카이사르, 그 제왕절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카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로마 시대는 공화정이었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어떤 로마 세계급 혼란스러운 상황,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혼란을 장악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권력이 카이사르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야. 혹시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려는 거 아닐까? 저 동방에 있는 그런 황제가 되려는 게 아닐까? 의심하죠. 결국 이 독재, 황제가 되려는 어떤 그런 의심에 반대한 공화파, 브루투스. 그 유명한 말 있잖아. 그 암살, 카이사르를 암살하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 유명한 말. 에? 자, 그래서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이 카이사르는 암살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번영 주도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알았어요. 내가 황제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또 암살당하겠다. 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나는 제1의 시민으로 난 머물 거야. 굉장히 겸손한 척하죠. 하지만 권력이란 권력을 다 장악합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원로원으로부터 바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획득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결국은 황제의 나라, 제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가 기원 전부터 쭉 출발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원 후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가 제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시간의 범주 속에서 그 맨 앞에 있었던 1년, 2년, 3년 있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정 이후에 5명의 아주 현명한 황제, 이걸 이제 우리는 오현제 시대라고 해요. 로마 잘 나갈 때요, 이때. 그래서 200년간 평화를 누리는데 바로 이때를 바로 팍스 로마나. 잘 나간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200년 동안에 나왔으면 얼마 잘 나간 거야. 그러나 로마의 쇠퇴와 중흥론을 볼게요. 바로 군인들의 정치 개입이 또 들어와요. 이러면서 군인 황제가 등장하고 이민족이 침입을 하는데 게르만족, 사산족, 페르시아 알죠? 우리 배웠잖아. 그죠? 이런 어떤 이민족들이 성장을 하면서 군인들이 굉장히 또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민족이 침입하는 과정에서 그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 전쟁이 증가하고 군사비 증가로 세금 부담, 도시화 상업 침체, 농촌 피폐, 국력은 약화된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쯤 되면 망해야 돼. 근데 안 망해.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4세기. 4세기면 우리나라 백제의 전성기네. 4세기에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 콘스탄티누스 대제. 완전 중요해. 시험에 완전 잘 나와.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으로 천도했던 인물. 이 비잔티움이 어디예요?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 그때 수도 이름은 비잔티움. 제국을 만들었고요. 바로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때는 불렀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크리스토교를 공인을 해요.
당시 사실 로마는 기독교에 탄압했죠. 뭐 기독교의 어떤 출발 그 신교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교랜다. 그 그 예수. 그죠? 예수를 죽였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이게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인물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거. 이때부터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아직 국교가 된 건 아니고요. 인정이 된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결국 4세기 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 게르만족에게 멸망했고요. 동로마는 약 1000년 동안 유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아주 존엄한 자 그때부터 제정이 시작되었잖아요. 오현제 잘 나갔어. 그러다가 이제 쇠퇴기야. 군인들이 막 등장을 해. 그걸 다시 끌어올린 게 누구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거 몰라도 돼요.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야. 디오클레티아누스하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요 두의 어떤 그 황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기를 다 찾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도읍을 옮겨요. 로마에서 도읍을 비잔티움으로 옮기는 거야. 이 비잔티움으로 옮기는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동로마가 되는 거야. 동로마가 되고 지금의 로마. 그 원래 있던 로마는 결국 게르만족의 침비에 의해서 4세기 말 망해요. 망해. 하지만 그 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거 옮겼잖아요. 지금 도읍을요. 그죠? 그 동로마는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요. 엄청난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로마의 역사더라. 아까 여러분들 기원전 8세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와, 그런데 이렇게나 오래 존속한다. 그럼 뭐예요? 거의 2000년, 2000년가량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2000년 이상의 엄청난 역사가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탈리아가 선조들이 만들어준 거 갖고 지금 관광 사업이 엄청나잖아요. 조상들이 만들어준 그걸로 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이 로마 문화의 특징 한번 볼게요. 이 워낙 넓은 나라라서 효율적인 제국 통치를 위해서 실용적인 문화를 굉장히 발달시킵니다. 실용이에요, 실용. 콜로세움, 이 검투사들 막 활약했던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죠? 개선문, 공중 목욕탕 등 거대한 건축물이 축조됐습니다. 당시 어떤 그 지도자들은요, 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출발했던 그 황제들이 어떤 그 시대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수를 따려면 근사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 시민들한테 오락을 줘야 되는 거야. 기쁨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큰 건축물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싸움도 하고 시합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체육관을 많이 지어요. 또는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또는 뭐 공중목욕탕도 짓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건축물을 지으면 눈에 보이잖아. 그럼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법 이런 걸 바꾸면 눈에 잘 안 보이잖아. 저 사람이 뭘 했지?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여러분들 건축물만 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이건 좀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유권자로서 어떤 그 힘을 가지려면 좀 찬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시면 지도자, 정치인들을 평가하면 안 돼. 근데 참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은 그걸 잘 알거든. 어차피 대중들은 많이 못 알아. 많이 못 알아. 그냥 임팩트 있는 거 하나만 주면 돼. 라고 정치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해. 자,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이 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자, 도로를 정비합니다. 왜냐면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피아가도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했던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교, 이건 이제 물 운반하는 그런 수로 정비, 시민에게 또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요.
로마하면 역시 뭐니 해도 법이죠. 그죠? 관습법에서 시민법. 제가 얘기했죠. 12표법. 그죠? 이 성문법이에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리키니우스법, 그 다음이 호르텐시우스법. 요건 이제까지 어떤 그 시민법의 어떤 그 범주였다면 이제 포에니 전쟁 이후에 제국이 되잖아요. 로마 제국. 그러면 다른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까지 시민법은 로마인에게만 적용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나라 다스려야 되면 이게 더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법이 뭐냐면 바로 만민법이에요. 로마 시민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그 나라들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만민법. 로마 제국 모든 민족이 적용된 만민법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더라. 관습법, 시민법, 만민법으로 발전하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방점. 이거 아까 제가 비잔티움 제국 얘기했죠. 예,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틴 대제 때 그 도읍을 천도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동로마가 이제 전개되는데 동로마에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집대성 다 집대성한 거예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제가 유럽 법률이 토대가 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정의가 영어로 뭐예요? 정의. justice죠. 유스티니아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 이 정의와 법에 있어서만큼은 이 로마인들이 거의 다 토대를 잡아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독교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러분들 예수가 창시했고요. 사랑, 믿음, 평강, 난조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쳤고요. 여성과 바로 하층민족 확산됐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박해를 많이 받아요. 로마의 전통적인 어떤 그 신들과 바로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로 박해받죠. 박해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력 확산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인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 대제의 칙령,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었고 4세기 말 로마의 국교로 결국은 인정이 되더라. 이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게 왜냐면 이후 여러분들 중세 또는 이후 유럽 역사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 토대를 지금 그리스, 로마, 그리스도교 요 세 개 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별 채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로마까지 끝났습니다. 어떤 세계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참 이게 세계사가 참 이렇게 각 지역별로 좀 다양한 모습들은 있지만 그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도 또 비슷한 어떤 하나의 모습들, 사람들이 있네 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다양성 속에서 보편성을 찾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세계사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 속에 있는 보편성. 자, 그 모습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